자, 반갑습니다. 예쁘죠?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부탁되고 예쁘다고 하나? 예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어디냐면은, 베르사유 궁전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베르사유 궁전? 이거 알아야 돼. 베르사유 궁전 하면 누가 지었어요? 우리 이거 1학기 때 했었는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기 왕궁으로 지었죠. 그럼 어디 있겠어? 수도인 파리에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베르사유 궁전이 엄청 크거든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방이 이 여기에요. 거울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방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보시다시피 예뻐서 그리고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사치, 플렉스 뭐 이런 거의 상징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유명한 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일까? 지금 요 배운 흐름이면은 뭐겠어요? 1차 대전 종전 회의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천천히 살펴볼 텐데 봅시다. 1차 세계대전 그 후. 근데 이게 지금 묘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1차 대전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느껴달라는 거야? 1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졌다라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배우는 순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러시아가 혁명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가 중간에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독일이랑 좀 되게 불리한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맺고. 그죠? 그걸 주도했던 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10월 혁명 이후에 발음이 안 되니 10월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이렇게 발음을 가끔가다 이렇게 꼬여요. 근데 그 왜 가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그 자막을 학생들한테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이제 유튜브 자막을 제가 따로 저기 설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실제로 하는 말이랑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 해주는 거랑 꽤 합치율이 높다는 거야. 그럼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다고. 근데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발음이 꼬여버리면 짜증이 확 나요. 그래서 그런 적도 되게 많아요. 딱 한 번 발음 꼬인 건데 거기서 짜증이 확 나가지고 수업을 아시죠? 저 이거 뭐야 한 방에 하는 거 원컷으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수업을 한 70% 했어. 근데 거기서 발음이 한번 꼬였어. 그래서 꺼버린 적도 몇 번 돼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 전쟁을 마무리하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조약입니다. 자, 이제 1차 세계대전 그 이후를 볼 텐데 파리 강화 회의는요. 1차 대전 승전국들끼리 모여서 했던 회의예요.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이제 그냥 1대1 전쟁이 아니잖아요. 세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었던 전쟁이고, 이제 미국이 끼게 되면서 유럽만의 전쟁이 또 아니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직접 막 군대를 이끌고 온 건 아니지만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도 어느 정도 참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이 전쟁에 끼어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식민지들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참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놓은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혼란에 밀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만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 전쟁이 끝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1대1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받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원래 차 끌고 댕겼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댕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1대1 전쟁인데도. 그것도 되게 멀리 떨어진 전쟁인데. 근데 이렇게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얼마나 세계가 뒤집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의논한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인데, 당연히 이런 목적의 회의는 패전국들이 할 수 있는 회의는 아니죠. 승전국들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승전국들이 이 회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안 배워도 파리 강화 회의에 어떤 국가들이 참여했을지 사실은 조르륵 나와줘야 돼. 어느 어느예요? 어느 나라야? 나 모르겠어. 알려줘봐. 파리 강화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빨리 알려줘봐. 일단은 이 회의는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이 또 승전국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디는 제외겠어요? 나와 있다시피 러시아죠. 기억나시죠?
러시아는 이제 레닌의 10월 혁명이 볼시빅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레닌이 이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1차 세계대전에서 못 빠져나온 걸 레닌이 이거 무조건 아무리 불리하게 조약을 맺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러시아는 1차 대전에서 빠져야 된다 이러면서 독일이랑 강화 조약,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중간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협상국 측에 있었지만 승전국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승전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중간에 빠져나왔으니까 승전국일 수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유럽의 영토 문제나 아니면 패전국들 그리고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 전체적인 회의를 누가 이끌었을 것 같아요? 오지선다겠지. 사지선다겠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뭐 승전국이면 이탈리아도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게 오지선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딜 것 같아요? 감각이 있으면은 골라낼 수 있어요. 일시정지 누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미국이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지금? 승전국이지만 본인들이 전쟁터였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맞짱을 떴어, 누구랑.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럼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안 맞았어? 내가 이겼지만 나도 뒤지게 얻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는 승전국이지만 본인들도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왜? 본인들의 나라가 전쟁터였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더구나 우리 전쟁 전개 과정 배울 때 기억나시죠? 이 나라가 참전함으로써 무게중심의 균형추가 완전히 기울었다. 어디예요?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도 셌는데 1차 대전 승전국이자 또 미국은 유럽이 아니니까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본 게 또 없단 말이야.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이 가장 센 나라라고 거의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쟁 국가에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하느라고 박살이 났어. 그럼 이제 뭐 미국을 막을 나라는 없는 거지. 그럼 세계 최강 대국은 미국이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사실상 확고한 세계 최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일본은 뭐 요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이렇게 물론 열강에 들어가기는 해요. 산업혁명도 성공했고 기술 수준도 높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요때부터 이제 전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이 파리 강화 회의의 중심 가치를 제안하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고 민족 자결주의라고 불러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족이 그죠?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자기한테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뭘 스스로 할 수 있어야겠어요?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민족들은 자기 정치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식민지인 나라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식민지들 독립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승전국들의 식민지도 독립하는 걸까?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는 원칙대로라면 현재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해라 이런 가치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나라들의 식민지만 독립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들끼리 모여서 했던 회의 그 회의에서의 결론이 뭐였어요? 민족자결주의였잖아요. 이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전승국들, 승전국들이 패전국 각각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독일이 이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전국들이랑 독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여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맺게 되고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1919년 6월 28일. 요렇게 보면은 3.1 운동 3개월 뒤네요. 그죠? 요게 이제 당시에 베르사유 조약 보도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다 뭐겠어요? 여기 지금 한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여기가 이제 협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기자들이야. 다 기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이제 독일 영토를 감축하고 그러니까 독일 영토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 역시 뭐 패전국들은 다 이제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식민지를 포기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뭐겠어요? 민족자결주의죠. 그래서 독일은 패전국이니까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내놓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비무장. 그래서 무장한 군대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독일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근데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베르사유 체제 하에 유럽인데 독일의 영토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독일이 영토를 빼앗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순국은 독일 말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개별적으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랑은 생제르맹 조약, 오스만 제국이랑은 세브르 조약 이렇게 맺는데 독일과의 베르사유 조약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독일이랑 베르사유 조약을 가장 먼저 체결하고 이걸 골자로 나머지 나라들이랑도 조약을 체결한 거고 어쨌든 독일이 이 동맹국이었었죠. 패전국들. 얘네들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과 맺은 조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독일은 이제 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토도 줄어들고 배상금도 내야 되고 식민지도 포기해야 되고 비무장이고 이런 상태죠. 그리고 전순국들은 이렇게 독일 같은 혹은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 이런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식민지들이나 아니면 각종 이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 승전국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 패전국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승전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그리고 말은 민족 자결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그래서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포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베르사유 궁전에서 완성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 대전의 결과를 좀 보면 일단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참전국이자 전쟁터였던 국가들은 다 전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전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패전국이었던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이 쑥대밭이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인 나라가 어디예요? 승전국인데 피해도 안 본 나라. 미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이 나라가 당연히 전후 문제 처리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세계 질서를 이때부터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어디? 미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시점부터 이제 미국이 그 전에 외교랑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PPT에서 배웠던 거 보면은 이제 미국이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네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아메리카도 너희 유럽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아메리카 나라들한테라도 유럽이 간섭을 하면 그거 침략으로 규정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교 정책이 조금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후 질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의 기본 원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국의 어느 대통령? 네, 대통령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우드로라는 뭐 그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 윌슨 대통령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민족 자결주의. 이것 때문에 독일이 식민지를 포기했어야 됐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본도 어쨌든 승전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이 조직이 됐는데 딱 이름을 들어도 국제기구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국제연맹의 목적은 뭐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 안 배워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다른 전쟁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서 쑥대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식민지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막 개입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어요. 그럼 그렇게 대박 전쟁을 치러서 5만 사람들이 피해를 다 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싸워야 돼? 아니잖아요. 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싸우지 말자가 두 글자로 뭐야? 평화죠, 평화. 그래서 국제연맹의 목적은 국제 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서 국제연맹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제연맹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어떤 군비를 축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맞짱 뜰 것만 같은 싸울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없애주는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국제연맹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당연히 누가 제안했겠어요? 지금 전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 여기서 빠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요거를 제안했던 건 이제 윌슨 대통령인데 요게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미국 내부의 정치 흐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전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미국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계사를 배울 때 국가 단위로 입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게 뭐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 국가 안에도 여러 안에 국가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국가 안에서도 같은 문제를 놓고도 입장이 서로 나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막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판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판은 저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주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 손 떼고 예전처럼 고립주의로 가야 될 거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윌슨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어, 전후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요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니까 다시 이제 미국의 결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실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계 최강 대국은 미국이에요. 근데 그 미국이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국제연맹에 들어오는 나라들은 누굴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을 믿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빠졌어. 그러면 국제연맹이 힘이 있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지.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마라 없는 마라탕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랄까 햄 없는 부대찌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힘이 쪽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서 국제연맹의 힘이 쭉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마 이게 이제 미국이 빠져서 이런 한계점이 더 있는 거겠지만 전쟁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게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싸워 우리 반 안에서 그러면 A랑 B를 말리려면은 최소한 힘으로 그 둘을 뜯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리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군사적 수단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A 나라랑 B 나라랑 싸우려고 하면 국제연맹이 국제연맹 소속의 부대를 데리고 가서 너네 맞짱 떠봐. 다 죽여버린다. 이 정도는 해줘야 국제기구라고 할 만하죠. 근데 미국이 빠지면서 국제연맹의 힘이 쫙 빠졌고 그러면서 군사적 수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A 나라랑 B 나라랑 싸우고 있으면은 가서 싸우지 마. 아, 무서워. 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단체가 실속 있고 제대로 역할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전쟁이 막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도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전쟁을 치렀거나 혹은 지켜봤던 국가들이 그 이후에 군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물론 평화를 위해선 줄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국제연맹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다 같이 합의도 봐요. 국제회의를 열어서 우리 군비 다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합의도 봐요. 근데 실제로는 못 줄이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줄였는데 착한 척하고 줄였는데 전쟁이 실제로 터져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나만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우리 착하게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러면서 우리 군비도 줄이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군비를 줄이기로 다 약속을 해요. 근데 실제로 줄이는 나라는 없어. 왜냐면 나만 줄이면 나만 호구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국제연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줄이는 나라들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국제연맹이 그 정도로 강요할 힘이 없었다라는 거지. 왜? 미국이 빠졌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가 퍼져나가면서 당연하게도 민족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저 말이 맞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이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하고 특히나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우리 기억할 거예요. 우리 그 나폴레옹이 세력을 잃고 나서 나폴레옹으로 한번 뒤집어진 유럽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타임머신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회의가 빈 회의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합의된 결과를 놓고 운영했던 시스템이 빈 체제였었죠. 근데 그 빈 회의 어디서 열렸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외무장관 메테르니 주도로 열렸었잖아요. 왜 오스트리아가 주도했었어?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여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은 그 작은 나라들이 다 작은 민족들이 다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답시고 들고 일어설 거고,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히나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민족들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럽에 작은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나라들은 다 그때 이제 독립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오스트리아 세력권이었다가 독립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원래는 요마 이렇게 컸다가 여기 이제 다 쪼개지는 거지. 그리고 각각이 독립을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 왼쪽 지도 있죠. 요 왼쪽 지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및 여러 패전국들의 조약을 결과로 결정된 국경선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국경선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해도 지금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졌고 요 정도의 차이점 말고는 거의 대체로 비슷한 국경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요 차이도 있네요. 유고슬라비아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렇게 갈라진 거. 근데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때 100%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국경선이 많이 완성이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전국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작은 민족들이 이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의 어떤 독립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일본은 승전국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의지로 하는 거지. 의지로. 근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처음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걸 믿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파리 강화 회의에 막 사절단도 보내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방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실망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뭘 느끼냐면 그렇지 외국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걸 느끼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굉장히 민족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유럽 안에서는 유럽의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작은 약소민족들이 많이 독립을 하면서 오늘날의 유럽 국경선의 많은 부분이 이때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민족들도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독일은 원래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왕정이었잖아요. 그 비렐름 2세라는 왕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왕정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거의 패색이 짙어진다 그러죠. 이제 거의 질 것처럼 되고 나서 어, 독일 내부에서 혁명이 벌어져서 기존의 왕이 다스리는 정부가 무너지고 공화정에 왕이 없는 공화정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독일도 이제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패전국들은 이렇게 어, 패전국들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정권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어? 물러나는 것밖에 없지. 아니면 혁명을 감당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되게 또 묘한 거예요. 승전국들의 면면을 보세요. 자, 승전국들의 리스트업을 보면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뭐 한 나라들이에요? 이게 묘하게도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왕이 있든 없든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예 여기는 처음부터 왕이 없었고 프랑스도 있던 왕 쫓아내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급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이제 기존에 전쟁을 치렀던 정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뭐 물러났든 쫓겨났든. 그러면 새로운 정부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굳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왕을 억지로 세울까?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패전국들이 기존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전국들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정부들이 다 왕이 없는 공화정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독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공화정을 세운 그 나라가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생 독립국들. 신생 독립국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굳이 구시대적으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때 이제 독립한 유럽의 여러 작은 민족들의 나라들, 체코, 뭐 슬로바키아, 요때는 체코슬로바키아죠. 그다음에 헝가리, 이런 새롭게 독립한 나라들도 굳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렌드에 맞게 공화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라색 네모가 쳐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1차 대전 끝나고 생긴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도 다 공화정으로 가게 된다. 왕이 없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아까 우리 기억나겠지만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방에 있는 전 국민도 다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총력전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을 포함해서 전쟁에서 모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다들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지위가 높아지고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지위가 높아질까? 요거 떠올려 볼 만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하고 밥이나 짓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던 사람들인데, 막상 이제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굉장히 잘 수행을 해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성들이죠. 그래서 남성들이 다 군대로 끌려가고 여성들이 이제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총알이 됐든 군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간 뒤에 여성들이 군수품 생산에 있어서 너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때부터 이제 어떤 정치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나하나 정말 여성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이때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 참정권을 여러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조금 더 선진적이어서 이렇게 예외인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요 시점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죠. 그리고 한국이 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요때가 여자고 남자고 간에 역사상 첫 투표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